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량급 의원들을 험지에 배치시키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자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한 여야의 총선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사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네. 이제 좀 외모도 신경을 써야 되는. 예. 확실히 뭔가 조금 이제 젊어진 모습이신데요. 그래요? 예. 활기가 좀 넘치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꺼내 들었고요. 그리고 선배들은 좀 길을 터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을 좀 험지로 보내는 작업도 시작을 했고 그렇죠. 실현도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시작한 모습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선거 끝나고 그 백서를 안 썼잖아요. 우리가 왜 졌나, 5년 만에 왜 교체됐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백서를 써서 당시에 어떤 원인 분석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다 서로 내 책임 아닌데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서를 못 썼던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백서를 쓰고 서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딱 승복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 후보 스스로가 다시 나왔으니까 백서를 쓸래야 쓸 수도 없었죠. 네. 근데 지금 누가 봐도 표적이 된 두 분의 비서실장 중에 한 명인 임종석 후보가 우린 책임 없다 그랬잖아요. 문정부는 책임 없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 그럼 누구잖아요. 예. 그럼 누구가 이제 임종석 그 후보가 말은 안 했지만 후보가 전과 사범이 아니고 후보가 형수 쌍욕 안 했으면 우리가 졌겠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야 나도 책임이 조금은 있지만 네가 책임이 없다는 건 정말 파리가 새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우리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게 백서를 쓰고 정리를 안 하고 지나가니 저 모양이 되는구나 이런 거죠. 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어찌 보면 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의 좀 핵심 인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윤희숙 전 의원과 두 분이 맞붙기를 좀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최근에 두 분이 또 탱자를 두고 설전도 벌이셔가지고 관심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라를 위해서는요. 예. 저는 임종석 그 후보 같은 분이 정치를 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했듯이 내가 책임 없고 너 책임이야라는 얘기를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얼마나 사당화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입 꾹 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천을 좀 받아보려고. 네. 근데 지금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니까 내 책임 아니고 네 책임이야라는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 정치를 완전히 개평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개평 좀 받으려고 버티고 있다가 입 꾹 닫고 있다가 이제 자기한테 화살이 오니까 개평을 끝까지 받으려고 이제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네. 개파 간 싸움으로. 이렇게 저런 정치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분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싸우는 거고 권투하고 다른 거는 말로 패는 거고 그리고 관중들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주먹으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하고 승복하면 깨끗하게 또 거기서 주먹이 멈춰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임종석 후보는 되게 재밌는 게 절대 사과나 승복을 안 하고 내가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계속 우겨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사실 말로 패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로 패는 맛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말로 패는 맛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네. 계속 자꾸 갖다 대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갖다 대니까 저는 저 후보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그분이 못 나오더라도 다른 분이 와서 또 말로 패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서로 패면서 우리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우리 나라 앞에 어떤 그 도전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종석 후보 말고 다른 사람이 친명 강성이 온다고 해도 어차피 그 패거리 정치라는 논리가 저는 민주당에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계속 붙어 있는 사람이나 지금 친문 쪽 사람이나 어차피 운동권 패거리 정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 앞에서 서로 패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럼 어떻습니까? 말로 이제 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임종석 전 실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정권 이제 만든 책임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책임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우리 모두가 속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로 그러니까 이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 탓을 하는 정치가 아주 대표적으로 정치 공학의 기본 논리예요. 근데 우리가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니면 정권을 왜 5년 만에 바꿨겠어요?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 이런 엉뚱한 얘기하느라고 시대를 전혀 읽지 못했고 예. 부동산 난도질했고 자기들의 아주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시대를 읽고 시장과 국민을 읽는 능력이 없는 정권이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저 후보마저도 도덕성도 없고 국민들이 볼 때 한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고 네. 거기에 다 뭉쳐 있었지 모두가 다 책임인 거죠. 모두가 다 책임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책임 얘기를 하면 내 탓이오부터 해야죠. 나도 잘못했다. 우리 당이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서로 손가락질을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죠.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네가 더 못났다 뭐 이러니까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니더라도 뭐 의원님도 물론 당내 경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요. 어쨌든 이제 중구 성동갑 대진표가 짜졌을 때 뭐 누구와도 뭐 맞붙을 수 있다 하셨는데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지금 이미 마포 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보니까 이게 운동권과 약간 경제 전문가 이런 대결 구도가 조금씩 좀 무너지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구상했던 운동권 청산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좀 그 빛이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약간 달리 보는 것이 운동권의 뭐랄까 정치하는 모습을 우리 이제 좀 퇴장시킵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능력이나 도덕성 그리고 공인의식 이런 나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왜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이번에 제가 볼 때 되게 멋있었던 게 본인이 이제 사천 논란이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원래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생기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마음껏 하시오. 나는 비대위원으로서 내일 열심히 하고 출마라는 것은 내가 포기하겠소.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저는 저거는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이 구도에서 딱 맞는 행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자기 자리 잡고 패거리끼리 서로 지역구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막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 위원장 당신이 이번 공천이 이 절박한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거 밀어줄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딱 그거잖아요. 예. 저는 그 구도가 오히려 강화된다고 보이는데요. 아, 운동권을 비판을 하면서 본인들이 뭔가 기득권을 지키고 어떤 이제 힘 있는 사람 통해서 그냥 내려꽂는 이제 사천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을 그냥 스스로 아니라 그렇죠. 정리해 버린 거 그렇죠. 그거 자체가 평가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총선 시대 정신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시대 정신은 저 국민들이 바라는 것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한국은 좋은 시절 다 갔다 이제. 근데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이 개혁을 못했다. 네. 앞으로 좀 가자. 앞으로. 근데 저는 앞으로가 이 시대 정신 같아요. 나라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뭐 구조개혁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개혁이라는 거는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요.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정치인데 그 정치라는 게 구체적인 목표를 국민들 앞에 내세우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신뢰받아야 되잖아요. 네. 신뢰받는 사람,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능력 그리고 헌신의 자세 이런 게 있는 사람들로 국민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좀 맡겨도 될 것 같아. 국회를 저런 사람들로 구성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정치권으로 개혁이 되는 게 이번 총선의 정신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뒤로 좀 집에 보내고 새 시대에 맞는 시대를 좀 그 시대를 읽는 사람들을 앞에다 배치해서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가겠다가 이번 시대 정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가 이게 앞으로 가지 못하는 또 지난 총선처럼 꼼수 위성정당만 난립시키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제도가 예. 된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또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이걸 또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그 공천 시즌이잖아요. 다들 예. 이제 몸조심하고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뭐 다 맡기겠다고 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다 따라가는 건데 이게 참 굉장히 코믹한 거죠. 우리 50cm 되는 선거 용지를 우리가 이번에 또 봐야 되는 거죠.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아.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끝까지 아이고. 못 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35개 당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을 예. 지금 이게 계속된 거잖아요. 다음 선거 땐 제발 이것만은 보지 말자 그랬던 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가 계속되는 이거를 이번 총선에서 저는 정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4년 전에 민주당 위성정당과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통합비례정당은 좀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안 다르죠. 뭐 예. 아니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믿어드리려면 통합비례정당 안에 민주당 사람 하나도 안 넣으면 믿어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지금 지지율대로 나누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당선됐을 때 지지율이 정말 그 지금의 각 군소정당이 네. 실현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더 커나가는 걸 바란다면 진짜 진심이라면 민주당 사람 하나도 넣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준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도 저 4년 전하고 달라진 게 1도 없는 거죠. 달라진 게 일도 없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우려는 이제 그 위성정당이 여러 가지 출연을 하고 이제 난립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기존의 어떤 정당들에서는 공천을 받기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도덕성 기준에서 뭐 부적격이라든지 좀 검증이 안 될 만한 부실 검증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또 이렇게 난립을 하면 김의겸 같은 분들, 뭐 최강욱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의원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들은 아마 병립형이라고 했어도 김의겸이나 최강욱 이런 분들은 아마 저는 됐을 것 같아요. 정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 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어디서 보이냐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차라리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지금 막 국민들 앞에서 준연동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우월한 제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예.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무슨 독일처럼 연립형 내각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 연동형 그 비례제라는 거랑 다당제라는 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재명 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계속 지금 4년 전에 자기가 공수처하고 짬짬이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지금 들여와서 우리나라가 무슨 내각제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고 와서 지금 4년 동안 오기 부린 거예요. 오기 부리고 지금 그거를 또 다시 재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니 말해서 우리는 내각제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개헌을 통해서 우리 이제 내각제로 갑시다. 그러니 다당제 하시고 준연동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대통령제 그만하자는 얘기는 없이 지금 준연동 비례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코미디가 되는 거죠. 사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지 그 제도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제 말씀은 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50cm 선거용지를 만드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위성정당 안 만들고 다당제 얘기를 마치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입장은 반대로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병립형이 어울린다. 병립형을 보완하는 제도는 거대 양당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한 제3당이 나오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그 건강한 제3당도 국민들 앞에서 매력을 가지고 평가받아야 되는 거지. 이딴 식으로 산술적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의원 꽂아가면서 여러 당만 당선시킨다는 건 우스운 짓이다. 이게 예.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던 거죠. 예.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세력과 함께 할 거냐. 뭐 지금은 이제 진보적인 뭐 시민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조국 신당이라는 것도 생길 것 같다 보니까 여기도 합류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은 뭐 내일 2심 선고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큰 공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뭐 임 전 실장은 안 되고 조국 전 장관은 되고 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조국 전 장관과 왜냐하면 함께 하겠냐? 네. 그러니까 임종석 후보가 지금 그 다시 출마하는 것도 사실은 좀 염치 없는 짓이죠.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 맞고 그런데 그 수훈 갑의 그룹을 따지자면 그 조국 그 씨가 아마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수훈 갑 위치에 이재명 그 대표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봐요. 같은 레벨의 근데 어떤, 이제 예.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걸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야, 당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왕창 있는데 누군들 안 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이라는 분은 정말 나라를 두 동강을 낸 그 사건의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라서 예.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우리 정치의 비극은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라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또 패배한 후보가 다시 당대표 나오겠냐, 다시 지역구 가겠냐. 예. 지금 계속 이런 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설마는 늘 있는 거죠. 현실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근데 저는 진짜 아직도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당명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는데 민주당에서 나왔던 건 조국의 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슬그머니 이제 조국 신당도 위성 정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막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안 건넜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유전자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586 운동권을 막 그 퇴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 586 그 세대 저도 이제 586 꼬랑지인데 다 자기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586 운동 하셨던 분. 네. 그중에서 일부가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덮어주고 밀어주면서 완전 패거리 정치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같이 운동했던 우리 운동권 친구는 계속 덮어주고 끌어줘야 돼. 예.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잘못을 해도 그렇죠. 덮어주자. 그러니까 공인이라면 내 예. 친구라도 내 네. 가족이라도 국민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챙겨줄 수는 있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굉장히 추상같이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그 전체의 원칙이고 나라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면 공인이라면 가장 원칙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도 네.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운동했던 같은 친구야. 우리는 그냥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어. 밥그릇 공동체거든. 이런 태도를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예. 또 한 분이 더 있는데요. 지금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충심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옥중 창당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마 비례정당, 통합 비례정당에 같이 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예. 사람을 받아주면 정말 그 한국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죠. 또 송영길 그분은 스스로를 굉장히 희화화시켰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설마 그러기야 하랴 투죠. 네. 설마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그 사건은. 네. 왜냐하면 그분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지역구를 물려주고 서울시장 나갔잖아요. 예.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네. 그 민주당에서 가장 좋은 지역구를 넘겨주고 가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의혹에 가득 찬 시선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라는 일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들 마음속에 두 뭐지?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요. 네. 뭐지 도대체? 지금 임종석 선생이 홍익표 선생한테 지역구를 물려주고 네. 홍익표 선생이 임종석한테 다시 그걸 물려준 것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뭐지? 이런 이 의혹이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지역구가 당신들 주머니 속에 동전이야? 이게 사적인 거야? 네 거야?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 지금 아주 이렇게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까지 다시 만약에 비례대표 거기 명단에 올린다면 야 정말 저게 무슨 정치 집단이냐 조폭 집단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민주당 상황은 이렇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지역구를 좀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좀 호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 내에서 옮기는 거고 김토 의원도 경남 안에서 옮기는 건데 응하는 거 보니까 좀 그래도 국민의힘은 중진 희생 이게 작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아마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천 경쟁이잖아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공천을 해야 되고 여기서 뻗대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절망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분이 어제 그 큰 정치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다 큰 그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정치를 하라고 당에서 얘기했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고마운 거죠. 근데 네.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헌신을 뭐 사실 취임 일성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중진들이 좀 떨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제는 일단 그 두 분이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편인데 앞으로도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잡음 없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오리가 그 물 위에서는 천천히 가지만 뒤에서는 막 엄청 애를 쓰잖아요. 네. 오리인가 백조인가 하여간. 근데 그 오리든 백조. 백조든 예. 당의 지도부와 그 공관위가 뒤에서 그 설득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을지 저 추측이 좀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갈등이나 그 기득권 지키기가 국민들 앞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이게 예. 특히 이제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기를 정말 살얼음 걷는 것처럼 지금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천 지금 작업이잖아요. 네. 이런 우위가 계속 좀 유지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어제는 낙동강 벨트 탈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벨트들이 좀 등장을 해요. 서울은 뭐 한강 벨트도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좀 호응을 얻으려면은 아까 뭐 총선 시대 정신 말씀도 해주셨지만 좀 어떤 전략으로 총선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공천 단계니까 공천 단계에서 국민들한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다른 잡스러운 그 패거리 정치라든가 밥그릇 논리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국민들한테 원칙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원칙적인 모습의 더 큰 바닥의 원칙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 희망을 준다는 거는 다음 국회는 지금 국회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깨끗하고 나라를 좀 전진하게 만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공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말 이제 선수 라인업이 딱 완성이 되면 그 선수 250명의 선수들이 나가서 예쁘게 싸우고 아름답게 싸우고 정말 말로 패는 아름답게 네. 말로 패는 예. 그래서 국민들 앞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보이는 그리고 뒤에서 당 지도부는 시대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그 정책 아젠다를 계속 공급하고 예. 그런 모습들이 이 총선이라는 이 단계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이 동안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지시키면 네. 그러면 저는 이게 당도 이기고 나라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